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의 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에 실려있던 한민족의 경제사상이라는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는 배성룡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896년에 경북 성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10년대에 토지조사국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1923년 니혼대학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반도로 건너와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경제 관련 기자를 역임을 했는데요. 1930년대에 들면서 중앙일보 사장이 친일 행위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1934년에 의열단의 국내 연락책을 담당하면서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했고요. 해방 후에는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서 경제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어술 치료를 잘못 받은 그 부작용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적었던 글은 우리나라 한민족의 경제 사상인데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농업 중심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글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당시의 논문은 상당히 한자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도 오늘날과 꽤 다릅니다. 거기다가 1952년이면 6.25 당시죠. 그래서 부산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그런 열악한 속에서 인쇄가 잘못되거나 해서 오탈자도 많고 한자가 뭉개져서 알아보기 힘든 한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글로 변환시켜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한글 버전은 그야말로 그 당시 그대로 한글로만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중간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 곳은 한자가 뭉개져서 해독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보는데요. 우리 한국의 고대 경제는 일찍부터 발달을 했고 고조선은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일찍부터 사회가 발달했다. 한국의 고대 경제는 수렵, 어렵 시대에서 곧바로 농경사회로 약진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수렵어로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수렵, 어렵이라고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역사, 그러니까 경제의 발전 단계를 수렵하고 어렵 단계를 거쳐서 목축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농경 단계로 가는 것을 일반적 단계로 이해했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는 수렵, 어렵 단계에서 목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농경 단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경의 초기에서는 이제 한 가족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농경이 이루어졌고 농경 초기에서는 계급과 빈부의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토지가 유일한 생산수단으로 기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필연적으로 정착성을 특징으로 하고 농경과 기후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연숭배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축 단계는 물물 교환을 상당히 활성화시켜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가족 중심의 자급자족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수렵 어렵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과의 투쟁을 위한 수단은 농경사회에 되면서 별로 필요치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렵 어렵 단계에서는 하루하루의 생존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고 장래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낙천적인 농경 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결과 전원적이고 낙천적인 자급자족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역시 교환에 필요한 가치의 비교 지식이 별로 발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결과 동양적 생산 양식이 초기적으로 발달하고도, 그러니까 좀 일찍 동양의 농경사회가 발달했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하등의 이렇다한 변동이나 변이도 없이 수천 년을 그대로 지속해 내려온 주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토지의 분배 방법, 정책만이 때때로 지배계급에 의해서 강구가 되기도 했지만 가족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생산의 자급적 활동만이 우리 경제생활의 목표가 됐다, 이렇게 과거의 우리 농경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목이 한민족의 경제사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사상의 초기 단계 유학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은 고대 한국은 중국의 유학을 수입하기 전에도 중국과 유사한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이미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은 중국과 비슷한 단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유교가 쉽게 수입될 수가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쉽게 수입된 유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중국 사회와 흡사한 발전 단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입된 유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유교는 사농을 중심으로, 사농이라는 것은 벼슬 사자의 농업 농자죠. 그러니까 학자와 농민, 이런 뜻이죠. 학자와 농민은 양심을 지키고 충실을 힘씀에 반하여 상공, 이때 상공은 상업과 공업이 되겠죠. 상공은 몰이를 힘쓰고, 이때 몰이라는 것은 이익을 도모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기만을 인삼는다라고 하여 산농계급에 비해서 상공계급을 천시하는 게 유학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연 국민의 산업에 대한 능력과 열의가 저하하고 산업이 퇴폐하며 인민의 생활이 인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삼국이나 고려 시대에 찬란하였던 공예가 유교가 중심이 된 이조에 와서는 여지없이 쇠퇴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과 고려 시대까지는 유교가 정치 이념이 생활 이념이 되지는 않았죠. 근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유교가 정치 이념뿐만이 아니고 생활 이념이 된 이유로, 그래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발달했던 여러 공업 예술들이 쇠퇴하게 됐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조에 와서라고 해서 조선시대를 이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이조와 조선시대라는 것이 그 명칭상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봤는지 어쨌든 이조라고 조선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유교의 경제사상이라는 것은 농업은 천하지 대본이라는 막연한 종기설을 창조한 것이요, 경제를 청시하는 것이 그 경제사상이었으니 민생생활이 윤택해질 수가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을 천시하는 것 자체가 이 조선시대의 경제사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의 무서운 질고로부터 벗어나고, 이거는 이제 유학의 무서운 질고, 질투심에 의한 고통이죠. 질투심에 의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공리공담을 설할 것이 아니라 이용후생의 도를 밝히고 경국재민의 수를 힘써야 하겠다는 소위 경제학파가 호련히 대두한 바가 있으니